생리라는 것은 임신을 피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성은 본질적으로 남성과는 틀립니다. 여성이 초경을 시작하고 나서 폐경기까지 생리를 하시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몸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리를 하고 나시면 여성들이 흔히 알고 계신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 스파이크하죠. 그리고 배란기 근처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하강 곡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배란기 이후에는 그 프로제스테론이라는 것이 다시 스파이크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마치 봄에 잔디에 풀이 자라오르듯이요. 생리랑 생리 중간쯤에 배란과 동시에 자궁 내벽은 임신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란기 이후에는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스파이크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프로제스테론은 자궁 내벽을 임신을 위해서도 준비하지만 자궁 내벽을 깎아내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내벽을 안정시킨다고 말할까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의 여왕이에요. 봄에 생기발랄함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배란기 이후에 나오는 프로제스테론은 임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제스테론은 마치 계절로 말하면 가을과 같은 느낌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생리랑 생리 중간, 배란기 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배란기를 정점으로 가장 높이 올라가죠. 그리고 배란기가 지나고 나면 테스토스테론은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에게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에게도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스토스테론이 배란기 때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은 좀 더 매력적인 모습을 이때는 띠게 되는 것이죠. 마치 눈이 조금 더 새까만 눈동자가 까매질 수도 있고, 머리털에 윤기가 날 수도 있고, 목소리 자체도 배란기 때는 좀 더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이 여성과 남성에서는 분명히 다 필요하긴 하지만 남성과 여성에게 필요한 양의 차이는 상당히 크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분명히 틀립니다. 이런 생리 주기를 중심으로 흔히 알고 있는 자연 피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피임법은 생리 주기를 중심으로 사이클을 이용해서 임신을 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란기를 피해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때 가르칠 때 생리 예정일에서 14, 16일 막 이런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좀 더 복잡하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데이트를 하거나 사랑을 나눌 때는 생리 끝나고 데이트를 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람도 늘상 만나면 조금 더 실증이 나죠. 그래서 매일 데이트를 하고 카페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면 생리랑 생리 중간쯤 배란기 근처에서 조금 더 실증이 나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뭔가 다 해줄 것 같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다가도요.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만나다 보면 하루 종일 그녀,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라요.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하고 나서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생리 전에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주기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 특징의 여성들은 생리주기가 아주 불순하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다낭성 외에도 생리주기의 불순을 많이 겪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 본인이 예상 생리일인지를 잘 예측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을 주기로 자기
생리 날짜를 체크하다 보면 일정 주기가 있습니다. 2달의 주기가 있든지 60일의 주기가 있든지 그 주기를 좀 잘 기억하셔서 생리 후에 데이트를 하시고 생리 전에 데이트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리 후에 전화 잘 안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을 흘러가다 보면 호르몬 때문에 배란기 근처에서 카톡에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임신을 하도록 신체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성 또한 여성이 배란기인 것을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 취치도 틀려지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추리닝을 많이 입은 여성이 배란기 근처에는 조금 더 라인이 들어간 옷을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연주기법은 생리 주기를 기록하셔서 기억하시고 생리 전에 데이트, 생리 후에 데이트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좀 어렵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가 생리불순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를 이용한 피임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 피임약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피라고도 얘기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저께 저녁에 좀 불안정한 어떤 데이트가 있었다. 그렇게 기억이 났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서 나셔서 사오핀약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태랑 좀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다든지 내가 배란기 근처에 사랑을 이루었다든지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드시는 게 사오피임약입니다. 근데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는 없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며칠을 망설이시다가 날짜를 놓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하시면 그냥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궁 내에 삽입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루프라는 거죠. 루프는 부리가 감겨 있습니다. 자궁 안에, 자궁은 딱 계란 알만 하고 계란 노른자 있는 곳에 센터에 그 작은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의 길이의 날개가 붙어 있는 구리가 감겨 있는 루프를 삽입하는 것이죠. 루프를 삽입할 때는 주로 생리가 끝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리를 하기 전에 끼시면 혹시 자궁 안에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루프를 삽입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생리가 끝나고 나시면 자궁문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덜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루프 낄 때 아픈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자궁이 많이 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이 있으시면 반드시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수면으로 루프를 끼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리가 감겨 있는 루프죠. 자궁 안에 그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착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구리 루프예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루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리가 감겨 있는 아주 작은 우산 꼬챙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호르몬이 감겨 있습니다. 호르몬이 감겨 있어서 그런 그 장치가 자궁 안에 들어가면 자궁 내벽을 끊임없이 조금씩 깎아내거든요. 착상될 수가 없습니다. 미레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 루프입니다. 호르몬이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 임신에 대한 걱정, 두려움, 그리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둘이 이제 서로 호감이 가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신 여부가 논쟁의 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럼 두 분이 직장에서 일도 못 하세요. 계속 카톡에 HCG 해봤어? 계속 이런 것들은 두 분의 어떤 관계에서
장애 요소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루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 하나 방법은 치과에 가시면 이빨을 이렇게 씹는 것을 임플란트라고 그러잖아요. 임플라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그 상박 쪽에 손가락 두 마디만 한데요. 굉장히 가늘어요. 그런 것들을 삽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임플라논도 꼭 삽입하실 때 생리를 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임신인데 모르고 삽입할 수도 있고요. 생리하고 나서 끼시는 게 가장 호르몬의 안정을 갖는다고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요. 임플라논을 끼실 때 수면으로 하는 적은 없습니다. 절대로 안 아파요. 그러니까 그 임플라논이 삽입할 자리에 마취 크림 같은 걸 좀 바르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국소 마취하고 잠깐이면 끝납니다. 뭘 했는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통증은 없으시고 그날 목욕 같은 거 다 가능하시고 전혀 수면 임플란트를 끼시는데 수면을 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 외에 나팔관을 묶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말하면 양쪽의 나팔관, 날개 부분을 자르거나 묶는 거죠.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족 계획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불가역적이 아니라 가역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나팔관을 좀 묶어놓고 다시 임신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재문합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팔관을 묶거나 하물며 자르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묶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가족 계획을 할 때는 잠깐 재우고 이제 복강경으로 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지만 지금의 나팔관을 묶거나 이런 시술은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제왕절개를 할 때도 나팔관을 묶거나 자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콘돔이라는 거 있죠. 남성이 비닐로 같은 것을 뇌성기에 이렇게 모자같이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콘돔 자체는 남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돔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콘돔이 이제 벗겨서 나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그 콘돔 자체가 여러분이 만져보시면 약간 기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성의 질에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정관을 묶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 또한 과거에 우리가 가족 계획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관을 묶거나 이러는 시술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연주기법, 그리고 루프, 임플라논, 그리고 남성의 정관을 묶는 것들, 그 외에 이제 호르몬 주사로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호르몬 주사로 3개월에 한 번씩 맞으시면 피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체외 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남성이 사정을 할 때 바깥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는 체외 사정이라는 게 불확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여러분이 뭔가 좀 불안하시면 그냥 사후피임약을 드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먹는 피임약이 있으시거든요. 피임약을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호르몬제 피임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피임약은 그냥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셔야지 돼요. 근데 내가 저녁에 피임약을 먹었는지 약간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곳에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르몬제를 저녁에 드셔야 되는데 그 다음날까지 아침까지 안 드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아침에 드시고 그날 저녁에 다시 드시면 하루에 2알을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8시간 안에는 2알을 한꺼번에 드시고 그 다음 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틀을 걸른 거죠.
그래서 48시간 안에는 이틀을 안 드셨으니까 두 알을 한꺼번에 드시고 그 다음 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임약은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잊으신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피임약과 같은 약제들은 임의로 중단하면 출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임의로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